그쵸. 지금 안에도 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 바로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ABO 팀이고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고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F팀 이혜원 박세희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젝트 같은 하루 다른 시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휠체어 시점으로 보는 세종시 모두에게 열린 세상입니다. 세종시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 문제를 VR 휠체어 체험을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먼저 이동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무려 20년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보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7년 이후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도 정체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상황은 다릅니다. 핀란드 헬싱키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이고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시설 부족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동권 문제는 시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과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이동권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선택한 세종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1만 3천 명, 전체 인구의 3.3%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복지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 고용, 인프라 접근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시는 2023년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시업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동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도전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패럴림픽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럴림픽 선수의 이야기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이 서사를 사용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감동과 동기부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편적 가치 확산입니다. 이동권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VR 체험을 통해 이동권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촉구입니다. 이동권을 시작으로 이주민, 성소수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 문제로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불편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불편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구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은 원래 육상 유망주였지만 교통사고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인물의 시점에 따라가며 세종시에서 겪는 불편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휠체어 조작을 배우며 이제 나의 일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합니다. 이후 집과 마트에서는 계단과 좁은 통로, 높은 선반 같은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저상버스 부족과 차가운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 속에서 세종시의 도토리파크와 호수공원에서는 높은 턱과 좁은 길 때문에 진입이 어렵지만 타인의 도움을 통해 작은 연대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휠체어 농구와 육상을 통해 꿈에 다시 도전하며 희망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변화된 세종시가 등장합니다. 무장의 공원과 저상버스, 휠체어 친화적 마트로 바뀐 도시 속에서 스토리가 마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시나리오를 단순히 상상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고복저수지와 세종호수공원의 일부 구간과 같은 베리어 프리 미입 사례를 직접 반영했습니다. 또한 무장의 공간 사례도 함께 담아 세종시의 공간과 뉴스 기사를 참고해 레벨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SWSW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현실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사용자가 VR 게임에 접속하여 앞서 설명드린 메인 스토리 진행에 따라 휠체어 생활을 체험해보는 스토리형 게임 구성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한술마트와 병원, 버스 정류장, 세종시 거리 일부 레벨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도토리파크와 호수공원, 국립체육센터, 패럴림픽 경기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곧 휠체어 조작 시스템과 아바타를 연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제작 완료된 레벨 사진입니다. 마트와 길거리, 병원, 플레이어의 집, 제작된 인트로의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까지 레벨 디자인을 마치고 11월에는 블루프린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최종 시연과 테스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동권 문제는 곧 모두의 권리입니다. 소수자의 불편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불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가 VR 체험을 통해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기획 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VR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되게 잘 활용해서 사회적 어떤 문제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획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애인으로서의 체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많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뭔가 휠체어를 탔다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 못 간다거나 그럴 거잖아요. 아니면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거라든지. 아직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 조작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에 휠체어 때문에 바퀴로는 갈 수가 없어서 뭐 돌아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상황 연출이나 조작 같은 걸 이용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트로나 스토리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게임적 장치 구상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ABO 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쿠잉크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브랜드 기반의 메타버스형 게임 콘텐츠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메타버스 오기 쿠잉크팀입니다. 저희는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전에 배경 분석을 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딩 성공 사례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 제주도 공항에서 우무 팝업 스토어가 열렸었는데요. 제주 우무는 해녀 문화와 우뭇가사리라는 로컬 재료를 통해 전국적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브랜딩으로는 성심당도 빼놓을 수 없겠죠. 대전 성심당은 핵심은 맛만이 아니라 스토리와 경험에 있습니다. 기업의 인형 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경영 철학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기업 경영과 철학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구매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의 댓글 속 사례와 높은 구독자 수들을 통해서 이런 높은 관심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분석하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공간이
지역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례로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방 고유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보여주어 지방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세종시의 고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미래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는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와 AI, 새로운 세종을 위한 창조와 도전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이 구성하는 미래의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서 지역 기반 산업과 창의적인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생력을 갖춘 도시 경제 생태계가 형성된 공간입니다. 특히 전통 상공과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 기반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된 도시 구조를 지향하며 경제적 활성화는 단순한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산을 중심으로 한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따라서 저희는 세종시의 뿌리 깊은 전통 상점과 지역 브랜드를 얼리얼 기반의 메타버스형 게임 콘텐츠로 구현하여 Z세대와 청년세대가 지역의 가치를 체험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실제 매장 유입과 소비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디지털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세종의 뿌리 깊은 가게 프로젝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뿌리 깊은 가게 프로젝트는 세종시의 전통을 지닌 지역 상점을 문화와 경제 지원으로 전환하는 공공 로컬 브랜딩 정책입니다. 목적은 지역 골목 상권 내 오래된 가게를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하고 로컬 브랜딩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이 뿌리 깊은 가게 프로젝트처럼 가치 있는 지역 상점도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으면 시민들에게 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지역 가게의 스토리를 즐기며 알게 할까요? 저희는 그 질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뿌리 깊은 가게와 연계된 전통상점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니게임을 통해 지역 문화 인식 제고와 청년층 중심의 참여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 상점의 마케팅을 단순한 템플릿이나 포스터 중심의 일방향적 홍보에서 벗어나서 인터랙티브 게임 형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고 탐색과 전주의 운영 철학이 이해되는 상점의 고유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가상 스탬프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각 상점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특정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디지털 도상을 획득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브랜드 자산을 소비자가 직접 수집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방문 유인을 통한 오프라인 유동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특히 굿즈는 지역 상점의 시그니처 메뉴, 전주의 개성, 지역 유래 등을 반영하여 기획함으로써 지역의 가치가 담긴 기념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획득한 도장은 오프라인 상점에서 한정판 굿즈, 엽서, 스티커 등 소형 아이템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핵심 노트는 스토리 체험, 미션 수행, 스탬프 획득, 엽서와 스티커와 같은 굿즈 교환, 다음 상점 탐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게임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장사 철학 브랜딩화입니다. 저희는 지역 상점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리는 수단으로 각 점포의 운영 철학과 메뉴의 역사성을 소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점 고유의 이야기와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브랜딩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단히 프로젝트를 즐길 페르소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게임에서 제작하고자 선정한 가게들입니다. 가게는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된 가게 2곳과 뿌리 깊은 가게는 아니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가게 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조광상입니다. 조광상에는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3대에 걸쳐 전통 지게 제작 기술을 계승한 지게 장인이 운영하는 철물점으로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게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라져가는 시대의 풍경을 지키고 있는 지게 장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겠죠. 조광상에는 세종시 향토유산 제69호 지게장인으로 지정돼 문화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신흥파닥입니다. 파닥의 시작은 조치원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SBS 3대 천왕에 나온 신흥파닥은 1978년부터 한자리에서 조치원 파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게입니다.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방영이 되었고 세종시 공식 세종 뿌리 깊은 가게로 인정되어 그 맛과 역사를 인정받았으며 조치원 현지의 맛집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도화입니다. 세종도화는 세종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협동하는 노동 상생을 추구하는 육협동조합입니다. 세종시의 대표 생산물인 복숭아를 활용해 복숭아 쌀빵, 한글양갱, 젤리 등 건강한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을 생산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등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을 위해 세종도화협동조합과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점에서 가게가 가진 의미도 깊습니다. 저희 게임의 핵심은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맥락에 게임 디자인 요소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인데요. 목표는 사용자 참여, 동기, 몰입을 높이는 것이며 대표적인 요소로는 포인트, 배지, 순위표, 보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세종시의 전통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브랜딩 기반의 게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서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종시는 다양한 소비층이 증대한다는 점에서 강점과 문화 및 역사의 신도성이 낮다는 양쪽이 있는데요. 다만 세종시는 정부 청사를 기준으로 한 인프라 보관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회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앞서 실질적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드 리서치도 진행하였는데요. 3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 삼정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뿌리 깊은 가게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았고 디지털 콘텐츠의 경험이 지역 상정 방문까지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정통 상정 기반 프로젝트가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은 설계서 및 시나리오입니다. 설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서비스 구성도로는 얼리얼 엔진으로 구현한 레벨 디자인을 돌아다니며 체험해볼 가게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한 가게인 조광상해 그리고 신흥파닥, 세종도화 게임을 진행하며 해당 가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게임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UI는 다 나온 상태입니다. 게임의 흐름도 좀 간단하게 그려보았고요. 이어 레벨 디자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상의 레벨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파닥 레벨 디자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도화 레벨 디자인입니다. 최대한 가게의 분위기 및 식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제작하였습니다. 네, 시장 디자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AI와 기획 및 모델링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세종시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서 최대한 귀엽고 친근한 무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신흥파닥의 게임 중 모습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영상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및 분위기를 자세히 보여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기획 부분이나 뭐 사례 조사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노력해서 한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아까 보여준 시연 영상을 봤을 때는 일단 그 각 점포들이 있는 공간은 3D 환경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 실제 게임은 약간 2D 베이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게임을 몇 가지 정도 만들 계획이고 전부 다 2D 베이스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3가지의 미니게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부 다 게임을 진행할 때는 이제 2D로 진행할 예정. 아무래도 이제 3D 환경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게임을 할 때는 2D로 전환되고 약간 그런 아트웍의 톤 자체가 좀 바뀌면은 좀 그런 심리스한 느낌이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3D 환경에서 구현해볼 어떤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2D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게 더 게임적으로 뭔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더 이제 2D와 3D를 같이 사용했을 때 또 신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멀미 이슈가 있어서 이제 진행할 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살짝 고려한 이제 방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아까 그 게임 보여준 게임 한 가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게임도 잘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퀘이크 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웹반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팀은 이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질을 분석해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하는 팀 이임입니다. 팀원은 정은진, 박성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4가지의 핵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한 시스템 설계나 서류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사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러닝, 헬스 등 운동을 하거나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섭취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조차 건강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2024년 건강투자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가 아닌 예방과 자기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건강도시로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13가지의 건강 지표 항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과 같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저희가 만들 웹 어플리케이션 이음이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음은 신장, 비장, 폐, 심장, 간, 방광 6개의 장기에 대항하는 손바닥의 지점에서 흐르는 생체 전류값을 측정해서 사상 체질을 알려주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의학의 지혜를 현대화해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 맞춤형 건강 관리 정책과도 부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나의 몸을 잘 알 수 있는 건강 길잡이가 되고 전문인에게는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세종시가 꿈꾸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가되는 기능이나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클라이언트, 기획자, 개발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저희의 UI UX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 전류 측정값 입력, 그에 따른 체질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그리고 QSCC-i2 설문조사, 그리고 AI 챗봇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데이터 입력부터 분석, 솔루션 제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MBTI를 아시나요? 몇십 개의 문항을 체크하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려주는 게 MBTI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QSCC 설문도 54개의 문항에 답변하면 자신의 사상체질을 알려줍니다. 저희는 QSCC-i2 설문을 조사하면서 설문 문항이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각 선지별로 관련 이미지와 보충 설명을 추가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UI UX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든 설문 방식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임시 배포한 뒤 비교하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가 저희가 새로 개선한 QSCC-i2 설문조사가 사용자 경험이 높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면 개선을 넘어 실제 사용자 경험 향상과 신뢰성 증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은 입력 페이지입니다. 아큐빔3라는 기기를 통해 측정한 생체 전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기별로 수치를 입력할 때 현재 입력하고 있는 장기가 강조되도록 추후에 구현할 예정입니다. 12개의 수치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본인의 사상체질 유형과 함께 추천 생활습관을 보여주고 과거 기록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비교하기 쉽도록 나타냈습니다. 추가로 주요 정보들을 요약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외에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날그날의 식단을 추천받고 싶으면 AI 챗봇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한 API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PI 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기능의 요청과 응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REST 풀 규칙에 기반한 설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구조와 통일성 있는 URL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ER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역할별로 환자와 전문인으로 나누고 측정값, 생활습관, 진료, 솔루션으로 구조를 세분화했으며 중복을 줄이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정교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전체 플로우 차트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인 QSCC-i2 설문 플로우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사 경험 유무를 파악한 뒤 검사를 한 적이 없다면 설명 페이지로, 경험이 있다면 문항 페이지로 넘어가 문항에 답변한 뒤 자신의 사상체질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그마를 통해 UX를 먼저 구현했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로, 데이터베이스는 MySQL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리액트 프론트와 3S를 통해 리액트 화면에 제공되고 요청은 스프링부트에서 처리됩니다. AI 분석은 파이썬 모듈에서 수행되며 모든 데이터는 아마존 RDS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피그마로 디자인한 UI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토타입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 페이지입니다. (54개의) 설문 문항을 진행하면 자신의 사상체들과 함께 특징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페이지에서는 12개의 장기값을 모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리포트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는 AI 챗봇을 이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사용자,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사용자 측면에서는 생체 전류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체질을 분석해 맞춤형 생활관리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융합형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일정을 간트 차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AI 예측 시스템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서버와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하며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구현한 기능들을 발전시키면서 웹사이트 배포를 목표로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지금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상의학 관련된 건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고요. 궁금한 점은 생체 전류라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보여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유저가 일일이 직접 기입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방식인 건지, 아니면 뭔가 제가 볼 땐 UX적으로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생체 전류가 뭔지 사용자한테 인식시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가 손바닥을 이렇게 측정하면은 그거를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아직은 그걸 자동화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기기가 이미 시중에 뭔가 판매되고 있거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기기가 있는 건가요? 네, 아큐빔3라고 고려 수제침에서 나온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과 뭔가 연동이 되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네. 한데, 그거는 향후 진행하면서 여력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AI를 통해서 의료나 건강 관련 정보를 준다는 게 이게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네. 프롬프트 설계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좀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 AI 부분은 다음 주 이제 구현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짜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M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아우라이 팀이 준비가 되고 있죠?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년층 가상 앱 학습 시스템 아드라를 기획하게 된 아우라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팀원 소개를 드리고 세종시 인구 분포를 살펴본 뒤 이번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소개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는지를 다루는 프로젝트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구현한 결과를 담은 실습 영상을 시연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프로젝트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의의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팀 인원은 총 4명이고 21학번 차한규, 박정호, 이중현, 박성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프론트와 백엔드를 함께 구현하되 기능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3.7%로 현재 적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들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해 본다면 세종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 노인복지기관이 없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단순 모임 장소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부재는 노인복지 인프라가 비흡하다는 비판을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은 오히려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막고 있으며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 전반이 디지털화되면서 노년층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 5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 즉 접근 수준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활용 수준과 역량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기본 기능에서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앱 실행이나 메뉴 탐색은 더더욱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사회 참여 기회까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위의 사진들은 현재 존재하는 노년층을 위한 교육 앱입니다. 하지만 왼쪽 어플을 보시면 줄글 형식으로만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따라하기 어렵고 실습 형식이 아니라서 체감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기기를 직접 다뤄야 하는 노년층에게 흥미 유발이 부족하고 실습 경험을 제공하지 못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키오스크 연습하기 앱 메인 화면을 보시면 실제 키오스크 UI와는 큰 차이가 있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기기를 접했을 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인 교육 공간 부족, 강사 인원 한정, 그리고 농어촌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처럼 교육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교육 기회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아드라는 가상 앱 실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드라에서는 실제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처럼 웹 기반 환경에서 앱을 직접 실행하고 조작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수 시에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음성 안내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궁금한 부분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드라란 이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에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인 아드라에서 착안했습니다. 아드라는 고령층이 스마트폰 기능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맨 처음에 사진에 보이시는 획준하기 버튼을 통해 앱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앱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앱 아이콘을 누르면 학습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선택하면 배우기와 연습하기 메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우기 단계에서는 문자 보내기, 사진 보내기, 문자 삭제하기, 전달하기처럼 세부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연습하기 단계에서는 실제 상황처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더욱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콘들은 크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어르신들도 쉽게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아드라는 단순히 설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와 연습하기를 나누어 실습 기반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평가는 국제 표준인 iOS 9242를 기반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입니다. 효과성은 성공 유무를 의미하며 니엘슨 놀만 그룹의 성공률 지표와 툴리스 앤 알버트의 핵심 퍼포먼스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오류율도 포함됩니다. 니엘슨 놀만 그룹이 제시하는 오류율 지표를 참고하여 오류 횟수 구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효율성은 문제 해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베일리와 사우로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평가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종 총점은 효과성 점수, 효율성 점수, 오류율 점수, 그리고 힌트 가중 시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아드라 시스템의 ERD, 즉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입니다. 회원 정보, 실습 세션, 학습 모듈, 음성 가이드, 피드백, 건의사항 등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사용자 학습을 진행하고 오류를 피드백받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을 남기고 성취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아드라는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앱은 로그인 과정을 거쳐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면 문자, 전화, 카메라, 카카오톡, AI 학습 페이지 등 원하는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습 기능 외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과 개인화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크기 조정, 목소리 변경, 비밀번호 바꾸기 같은 기능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정보에서는 배운 내용을 자랑하거나 건의사항을 남기는 기능도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기본 구조와 설정 기능을 살펴봤으니 이제부터는 실제로 학습이 진행되는 주요 앱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기능입니다. 단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 기능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학습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버튼을 눌러보면서 어르신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사진 찍기와 앨범 확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AI 기능은 사용자가 글로 질문하거나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은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요청을 입력하면 프론트엔드로 전달됩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 화면과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받은 요청은 스프링부트로 구성되어 있는 백엔드로 넘어갑니다. 백엔드는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MySQL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CRUD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GitHub를 통해 코드 변경 사항을 푸시 리퀘스트로 관리하며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희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캐릭터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습하기에서 특정 단계를 100점으로 완료했다면 할당된 경험치를 부여하고 실제 연령대로부터 점점 젊어지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젊어지는 과정을 왼쪽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나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어지는 나의 캐릭터 모습을 보고 싶어 학습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을 착안했습니다. 저희 아드라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문자 아이콘을 터치하면 배우기와 연습하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상대의 이름을 눌러주세요. 가상 문자 메시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키보드를 꺼내기 위해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눌러야 하는 부분을 깜빡깜빡하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하셨어요.
연습하기 페이지로 넘어가면 각 기능에 대한 점수가 표시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피드백이 키보드를 나타납니다. 꺼내기 위해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힌트를 사용하면 배우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파란색 바가 나타나며 깜빡거립니다. 성공 축하드립니다. 방금 성공했던 기능에 대한 점수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8월부터 시작해 요구사항 작성, API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코드 개발은 부분 완료하였으며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완성된 서비스의 서버 설정 및 배포를 준비하고 테스트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서버 설정 및 배포를 통해 최종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저희 아드라는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 노년층이 디지털 사회의 주체로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험 기반 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가상 환경에서 실제 액을 조작하며 배우는 체험학습을 통해 디지털 자신감이 생기며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아져 삶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드라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약간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의미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각에는 아까 보여준 문자 보내기 같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제로 그 앱의 사용법을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과정에서 뭐 연락처를 찾기 어려워한다든지 실제 타이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전체 사용법 전체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법이 어떤 특정 스텝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노년층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집어내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 앱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F2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프로젝트 개요, 핵심 기능, 시스템 설계, 진행 사항 모든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불 감지 프로젝트 맡고 있는 F2팀 백엔드 AI 학습을 맡고 있는 김종훈 정상입니다. 네, 지난 배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 유형 역시 증가하고 있어 진화를 위해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저희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함을 해결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어워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워치는 카메라 센서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AI를 활용하여 화재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 상황인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이어워치의 핵심 기능은 실시간 모니터링, AI를 통한 자동 감지, 교차 검증을 위한 열 연기 센서 지원, 그리고 중앙 인터페이스 제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장비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프로 차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프로 차트 중 핵심 부분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에서 구역 탭을 누르면 구역별 카메라 센서 작동 여부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메라에서 화재상을 감지 시 알람 탭으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화재상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에도 이전에 일어난 사건 정보와 영상들을 보관한 영상 기록,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지 게시판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열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2열 다이어그램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정보를 보관하는 인시던트 테이블을 중심으로 디텍션의 테이블에 카메라 센서 정보를 참고하여 화재 여부를 점수할 수 있도록 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외에도 노티피케이션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과 앞서 언급한 인시던트 테이블을 참고하여 알람 유형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API 명세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REST 원칙이 이거해서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돼서 개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설계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카메라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IP 카메라, 열 연기 센서는 아두이노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는 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를 통하여 서버를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연기 센서는 알람 장치, 열 연기 센서, 아두이노 보드,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 서버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와이파이와 저지가 지원되는 야외 환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입니다. 우선 카메라와 센서는 와이파이로 상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정보를 서버에 전달합니다. 즉 서버에서 AI로 화재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맞다고 판단이 될 경우엔 클라이언트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건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술 스택으로는 우선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부트, 영상 중계는 파이썬의 오픈스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AI 학습은 욜로 V8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는 플러터와 플러터의 언어인 다트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는 GitHub, 디스코드, 노션을 사용하고 있고, 개발자 도구는 인텔리제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UI 기본적 구현을 완료하였고, 메인 화면은 중앙에 구역별 카메라 센서 작동 여부가 표시되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역 버튼을 누르면 구역 탭을 이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감지되신 소리와 함께 알람 화면을 이동하게끔 하여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상황이 아니더라도 알람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일어난 알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기록의 경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게끔 하였고, 사용자들에게 상황 정보를 전파하는 공지 게시판, 그 설정 UI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AI 학습을 미약하게만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백봉면 부근 화재 영상 샘플 데이터를 199장 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80%는 트레인, 나머지 10%는 밸리드, 나머지 이제 테스트 데이터 분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라벨 데이터의 카테고리 아이디어는 흑색 연기, 백색, 회색 연기, 화염, 안개 연무, 그리고 붓도 연기가 구성되었고, 이 샘플 데이터의 경우는 화염을 중심으로 한 라벨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이후 테스트 실행 결과 작은 붓기는 간지는 성공했으나 더 중요한 큰 붓기나 연기는 간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은 미흡한 학습량으로 인하여 또 다양한 붓기를 유형을 학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 후 테스트할 예정이며 화제에 의해 객체를 감지시키기 위해서 화제 중심 아닌 데이터들 역시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입니다. 현재 저희는 프론트엔드 UI, 백엔드 일부 구현하였고 영상 AI 학습도 진행 중입니다. 추후에 9회에는 AI 학습을 더 고도화하고 카메라 스테이밍 작업과 아르디노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는 프론트엔드 UI를 좀 더 고도화하고 백엔드 기능 구현 완료 후 평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센서 지금 안 뜨나요? 센서는 아르디노 센서로 사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서 하드웨어 같이 연동되는 부분까지 다 개발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 하드웨어와 다 연동되는 부분까지 다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이. 네, 맞습니다. 그 산불 감시 관련돼서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또는 아마 AI와 접목하는 지금 카메라 영상을 보고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그런 거 대비 어떤 차별화나 아니면은 좀 더 성능이 좋은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그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하는 거를 구현하는다고 보면 되나요? 네, 현재 그런 기능만 구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현 자체에 좀 어려운 부분은 특별히 없나요? 학습 데이터 정리할 때 살짝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보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지 아니면 루트가 있는데 뭔가 비용 문제나 뭐 이런 시간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 따라서 되게 모델의 성능이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든 구현졌지만 이제 라벨 데이터의 포맷이 그 유형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라벨 데이터를 이제 여러 데이터 학습 포맷에 맞춰서 다 바꾸고 학습 진행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이트에 올라있는 데이터와의 라벨 데이터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튜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봤고요. 요거를 진짜 좀 실용성 있게끔 많이 학습 많이 시키고 전반적으로 기존 산불 감시 시스템 대비 뭔가 더 향상된 버전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너울팀입니다. 네, 발표 준비하고 시작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의 녹색 미래를 그리는 AI의 융합 스마트팜 플랜티.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오기 너울조 김준영, 오현준, 정도영입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주제, 기능, 설계도, 진행 상황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저희 플랜티는 세종시의 자연 친화적 스마트 시티 비전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개인 가정에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종시와 스마트팜이 무슨 관계이지? 둘이 연관성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은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와 IoT를 함께 가르칠 기회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세종시는 스마트 농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업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 시스템인 플랜티는 가정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랜티는 세종시에 더욱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플랜티가 가져올 기대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은 집 안에서 손쉽게 스마트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자녀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키운 작물을 식탁에 올리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AI와 IoT가 융합된 대표적인 생활 속 사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와 자동화 기능을 통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직능형 생활 환경을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각 가정에서 수집되는 농업 데이터가 세종시의 스마트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개인의 작은 실험이 모여 도시 차원의 농업 혁신으로 이어지며 세종시가 친환경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제품 범위 파트에서 웹의 주요 기능에 대해 적어 놓았고 제품 기능 파트에서 IoT 기능에 대해 적어 놓았습니다. 이 SRS를 바탕으로 플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AI가 지속적으로 식물을 분석하여 생육 변화를 감지해 알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 변화는 씨앗, 발화, 성체, 열매를 말합니다. 둘째, AI가 각종 센서 및 식물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재배 조언을 제공합니다. 각종 센서는 뒷장 하드웨어 기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LED 밝기와 지속시간을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절합니다. 넷째, 30초마다 사진을 찍어 타임랩스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의 식물 자랑, AI 아트 공유, 퀴즈와 레시피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기능입니다. 온스퍼 센서는 화분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합니다. 토양 온스퍼 센서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물탱크 속의 물의 높이를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LED는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빛을 인공적으로 공급합니다. 수중 펌프 모터는 물탱크의 물을 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30초마다 식물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다음은 구동 기능입니다. 첫째, 물 공급 자동화입니다. 토양이 기준 이하로 말랐을 경우 토양 습도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수중 펌프 모터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둘째, LED 제어입니다. 사용자가 웹에서 LED 밝기나 지속 시간을 조절하면 이에 맞게 LED가 제어됩니다. 셋째, 알림 기능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수위 부족을 감지하면 즉시 웹페이지에 알림을 전송하여 사용자가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와이파이 기능입니다. 플랜티 기기는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 각종 센서 값을 무선으로 서버에 전송하고 원격 제어 명령을 기기로 전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30초마다 사진을 촬영해 식물 성장 과정을 타임랩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설계 부분 플로우 차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부터 홈화면까지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주요 기능, 마이파, AI 포토, 다이어리, 커뮤니티, 아바타, 즉 5가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팜 탭에서는 기기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여 기기 인증은 처음 식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기기를 등록하였다면 조명 설정과 생장 환경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I 포토 탭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예를 들면 지브리풍으로 바꿔줘와 같이 갤러리에서 실제 식물 사진을 선택해 그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식물이나 AI 그림들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과 마일리지를 통해 회원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아바타 기능,
내가 심은 식물에 대해 메모를 할 수 있는 다이어리 기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플랜티 프로젝트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백엔드는 자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챗 GPT로부터 API를 받아서 백엔드와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제이슨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스프링 부트를 통해 DB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API 명세서입니다. 저희 API는 RESTful 원칙을 따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즉, 리소스 중심으로 URI를 정의하고 표준 HTTP 메서드 생태 코드를 활용해 일관된 통신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ERD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ERD의 경우 핵심 엔더치는 유저와 디바이스 센서 로그입니다.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고 각 디바이스당 하나의 식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센서는 1대4 관계로 설계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면 그 장치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조절 센서와 같은 여러 센서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플랜티의 아두이노 회로 설계도 유명,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구성한 저희의 화면 프로토타입입니다. 보시다시피 조명, 밝기 등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가 제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알림에서는 센서로부터 각종 알림과 식물의 생육 변화를 AI가 알려주는 모습으로 구현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AI 기능으로 AI 사진 변환 기능이 있는데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그림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저희 플랜티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 시리얼 코드로 연결을 성공한다면 이제 식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토마토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등록한다면 이렇게 알림 같은 것도 나중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명 시간이나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랜티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입니다. 저희는 간트 차트로 2학기 동안 진행될 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현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회로 구현을 완성하였고 DB와의 연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백엔드는 9월 안으로 마치는 게 목표이며 10월부터는 테스트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어 기능 개선 및 강화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A를 받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물이나 농작물을 직접 키워본 경험이 완두콩 정도는 키워봤습니다. 그 완두콩 키울 때 주로 어떤 걸 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나요? 물 주는 그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과 그리고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앱이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다시 완두콩을 키운다면 연동해서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물탱크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토양이 말랐을 경우 공급되도록 하고 있고 물탱크에 채우는 것만 사용자가 하게 하고
특히나 저희가 좀 핵심으로 두는 게 AI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롬프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식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넣어놓을 거라서 그거에 맞게 제안을 해주는 느낌으로 제공을 할 거라 사용자가 그걸 보고 반영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 충분히 일반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울팀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팀인 목고지 팀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팀을 만들다 작은 변화를 만들다로 슬로건을 한 모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현황,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화면에 이제 보이는 해커톤이나 이제 공모전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화면의 포스터는 세종에서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 포스터입니다. 세종은 현재 다양한 주체 그리고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은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많은 행정기관이 있고 거기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공모전들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전을 참여할 때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개인의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팀으로 참가하는 편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공모전을 참여하기 위해 팀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 팀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 사진입니다. 하지만 모집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준에 맞는 팀원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팀원이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팀원을 구하지 못해서 공모전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어찌저찌 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먼저 팀을 결성한 이후에 잘 생성된 자료나 일정 관리 등을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 여러 외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캠퍼스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무임승차를 경험했다 할 만큼 무임승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경험을 말하자면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4명이서 조별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2명이 참가하지 않아서 저와 제 친구가 열심히 자료 주소와 PPT까지 모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하였지만 저희 2명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이제 4명이서 한 그런 프로젝트 결과물과 좀 달랐던 좀 미흡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팀원 평가가 있었고 참여를 안 한 학생들에게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팀원 평가로 무임승차를 한 2명에게는 낮은 점수가 저와 저희 친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저의 조별과제 사례처럼 팀 활동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고 팀원 중에 무임승차하는 인원은 아예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임승차자에게는 페널티를, 참여자에게는 합당한 평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칭 시스템의 평판 시스템과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참여도로 이어져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사람을 모은다는 모음이라는 프로젝트로 팀 매칭과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를 종합해 세종 지역 대학생이 외부 서비스 없이 편하게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웹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유저 유입을 위해서 이제 세종에 있는 공모전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해당 공모전에 이제 공고를 올릴 수 있게 저희가 또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에는 프로젝트 이제 프로필 기반으로 한 팀 매칭 기능, 자료나 일정을 관리해주는 프로젝트 관리 기능, 스케줄이나 이제 과제를 생성해주는 AI 기능, 알고리즘을 통해 무임승차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평판 기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매칭 효율성이 상승하고 프로젝트 관리와 AI를 통해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은 데이터를 자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판 시스템을 통해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프로젝트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린 무임승차의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당근앱의 온도 시스템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알고리즘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추후 저희 평판 시스템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명세서 SRS를 작성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리하고 누락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ERD 설계를 하였습니다. 여기 핵심 엔티티만 살펴보자면 가운데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각 팀에 소속될 수 있고 팀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는 여러 개 작업이 등록될 수 있고 각 작업은 팀원이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진행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협업과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주요 기능만 살펴보자면 팀 매칭 페이지에서는 적합한 팀과 유저를 탐색하고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팀 개인 페이지에서는 각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프로젝트를 종료한 후에는 팀원 평가가 이루어지며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UI UX 설계를 하였습니다. 주요 페이지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매칭 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탐색을 통해 전반적인 공고를 볼 수 있고 원하는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등록을 통해 팀원 모집이 가능하며 제목이나 태그를 검색하여 특정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참가한 팀 프로젝트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며 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또 추가할 수 있고 프로젝트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화면의 대시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진행바를 통해 팀 활동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사용자가 지원했던 모든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스케줄러를 넣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메시지 창을 넣어 사용자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RESTful 규칙을 기반하여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협업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쓰는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는 노션과 GitHub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에는 리액트를 사용하였고 백엔드 개발에는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부트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해 MySQL을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전 관리로는 GitHub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 AI를 사용할 때 사용할 AI를 사용할 때 GPT API를 사용하여서 A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7월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8월에 프로토타입 설계와 로그인 회원가입부터 차근차근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개발을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여서 이제 계속 통합하고 오류 수정하고 그렇게 계속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그 매칭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한 명 공고를 올리면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이 자동 매칭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올리면 이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팀원을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올린 사람이 그 지원자 중에 한 명 픽하는 형식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거랑 그 트렐로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태스크 관리 정도가 있는 거 같고
현재 구성 서비스 구성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약간 그 협업 툴들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뭐 노션처럼 뭔가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이제 개발 관련된 거면 버전 관리도 편리하고 할 텐데, 아마 지금 현재 목표로 했던 이제 팀 매칭부터 현재 프로젝트 진행에 하는 원툴 같은 효과가 나려면은 뭐 조금 더 다른 서비스에 있는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공하면 좋을지 같이 멘토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좀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개 팀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받은 피드백을 기준으로 좀 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